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올가을에 식을 올렸을 30대 예비신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비신부라는 호칭은 쓸 수 없겠네요. 올가을에 식을 올릴 일은 없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동거까지 시작한 마당에 파혼을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미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건 저나 부모님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체면 생각하느라 아니다 싶은 결혼을 추진하자니 그러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어떡하나 싶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파혼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후로 뉴욕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고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없이 한국 내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 미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지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정작 부모님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이제 네 뜻대로 살아보라며 응원해 주시대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직장 상사의 소개였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싫다고 했겠지만요. 하지만 인연이긴 인연이었는지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 호감을 느꼈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이민이라던가 그런 쪽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언젠간 다시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질문에 속뜻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별 생각 없이 가게 되면 가는 거겠지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더군요. 그리고 이 부러워하던 마음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 계기였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사귄 지 1년이 넘어가자마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님과 매일같이 연락하고 왕래를 했어도 마음 한켠으론 늘 먹먹한 그리움이 있었던 차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한국에도 제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네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는 건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기에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땐 두 분 다 그렇게 놀라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하나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보고 싶으시다며 한국에 오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조건이 너무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았는데 남자친구의 재정 상황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적기는 했어도 한 달에 400 이상을 벌고 있었고 저는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남자친구가 육제가 사정도 내고 있었으니 남자친구 형편이 빠듯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신혼집이나 혼수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듣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6천 정도 있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이미 직장 생활을 한 지 거진 10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은 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았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 차도 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뭔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학비도 저렴한 데다가 남자친구는 2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차도 무슨 얼마나 비싼 외제차도 아니고 그냥 국산 소형 SUV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정말 그게 다냐고 몇 번을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반월세인데 그 월세를 남자친구가 계속 내드리고 있었답니다. 밑에 있는 하나뿐인 여동생 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말하길 이걸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가 미국물을 먹어서 그렇답니다. 한국에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부모님도 챙기고 동생도 챙겨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 친가나 외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희 부모님이 잘해드렸던 기억이 나대요. 주말마다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그런 기억들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거부감을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단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싶었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저희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한참 자리 잡아야 하는 자식한테 돈을 뜯어가느냐고 이상하다며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런데 왜인지 제 눈에 뭐라도 씌었던 건지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 부모님이지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남자친구를 지켜줘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이런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님께선 남자친구에게 딱 하나만 당부한다 하셨습니다. 혹시나 저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부딪히게 되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 그러겠다며 저희 부모님에게 몇 번이나 확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하신 부모님께서는 온 김에 일단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시고 가시겠다며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가셨으니까요. 사실 남자친구가 모은 돈에 제가 모은 돈을 다 더해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어디 전세나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집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도 이 정도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좋다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마침 전세 계약도 끝나가던 차였기에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로 먼저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남자친구 자취방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이사를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낼 곳이 몇 달 정도 붕 뜨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고시원 같은 곳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제 짐은 다 어디다 보관을 할 것이며 아무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식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쓸데없이 헛돈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자기도 아파트로 들어오겠다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실제로 신혼집으로 쓰라고 사주신 집인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얼결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고 2주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당신 형제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올라오는데 그때 저를 소개시키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식 당일에 뵙게 될 줄 알았고 그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남자친구가 옆에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그러라고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뵈러 인사를 가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그러면 그때 아예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자는 거예요. 사람도 많은데 어디 식당을 가기도 마땅치 않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나서서는 인사도 드리고 집들이도 해버리고 일타이피라나 어쩐다나 하도 설레발을 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집들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 집들이라는 게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식사 한 끼 하면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미처 끝나지 않은 개인적인 물건들은 안방이나 적당한 곳에 일단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약속 당일날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하신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8분의 어른들이 더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4분 정도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여쭈니 그 사람들도 다들 자기들 짝꿍이 있지 않겠냐면서 그러니 제가 센스껏 곱하기 2를 했어야 한다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음식은 당연히 부족했고 남자친구가 자기가 나가서 치킨이랑 피자 같은 거라도 좀 사오겠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가면 저 혼자 그 많은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상대하고 있을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내가 나갔다 올 테니 당신은 어른들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피자에 치킨에 급한 대로 사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에선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물건들이 식탁 위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포장도 뜯지 않은 향수에 부모님이 사다 주신 그릇 그리고 가방까지 전부 다 제가 나중에 쓰려고 혹은 아까워서 뜯지도 못하고 둔 하나같이 저에겐 소중한 물건들이었어요.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며 제가 이게 왜 다 나와 있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친구가 목청을 높이면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대요. 저더러 쓰지도 않을 걸 왜 이렇게 쟁이고 있냐면서 알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영 아닌 것 같다나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거 오늘 전부 다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나눠드릴 거랍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더라. 앞으로 쓸데없는 건 안 사겠다고 여기 어른들 앞에서 자기한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그랬어요. 쓸데가 있건 없건 내 돈 주고 산 건데 당신이 왜 이러냐고 별꼴이라고 해버렸지요. 그리고는 이미 몇 개 챙기신 어른들더러 저한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어이가 없었던 게 누가 봐도 남자친구 물건이 아닌데 가지라고 주면 받는 사람이 거절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튼 몇 분은 줬다가 가져가는 게 어딨냐며 짜증을 내셨는데 짜증을 내도 조카인 남자친구한테 내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시나 싶어서 저야말로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른들 중 몇 분이 술 맛버렸네 밥맛 떨어지네 하며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떡할 거냐면서 성질을 부렸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더러 다시 받네 어쩌네 하며 혀를 차셨지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외삼촌이란 분이 저를 열받게 아니 폭발하게 만들대요. 그냥 침도 아니고 가래침을 제 신발에다 뱉으면서 젊은 X가 욕심만 많아서 재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외삼촌을 누구 하나 말리기는커녕 마음 넓은 네가 참으라면서 조카 며느리 될 애가 미국에서 컸다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주인 있는 물건에 손을 대냐고 그거 도둑질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 지금 내 아들더러 도둑이라고 그랬냐면서 제 머리를 잡아채려 하시고 집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을 불렀는데 놀란 마음이 도통 진정이 되질 않대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고 제가 남자친구의 외삼촌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듣자 하니 공무원이라던데 한번 귀찮아져 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친구한테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나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보다 이성적이라고 경찰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제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성격인 걸 알아서인지 그때부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대요. 그렇지만 제가 눈길도 안 주니 결국 짐 싸서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지도 남자친구는 저더러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면 다시는 그 친척들 아무도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면서 자기만 좀 받아달라고요. 그런데 그 피가 어디 가나요? 그냥 생각할수록 남자친구니 뭐니 해서 낭비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열받아 죽겠어요. 어머님 말 안 듣고 고집 피워서 이런 수모를 겪었나 싶기도 하고 당장 식장이며 뭐며 이것저것 예약해 놓은 게 많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집을 해오게 되면서
비교적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남자친구가 했거든요. 지 돈으로 예약금 걸고 했으니 그거 몇 푼이라도 건지려면 지가 다 전화 돌리고 해야 할 건데 얼마나 귀찮아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는데 똥 밟은 셈 쳐야겠죠? 그래도 청첩장 돌리기 전이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고 오죽하면 이런 집들이를 하게 만들어준 남자친구 부모님이 고맙기도 하네요. 이 꼴을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 봤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아무튼 또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건 지금 생각도 못 하겠고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해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우 없는 신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나이 30이 넘어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 신우도 문제지만 그런 신우한테 제대로 따끔하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시댁 식구들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은 정상인 줄 알았더니 피는 못 속인다고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연애 당시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제 연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신 정년이 보장되었기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처음엔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 문제 없이 사귀다 보니 언젠가부턴 서로가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는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 왜 어른들이 결혼은 둘이서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지만 허심탄회하게 한번 털어놓아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사람이 멀끔하고 한마디로 없는 집 아들 같단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소위 시댁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지막 사업이 실패한 이후로 남편이 드리는 용돈에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을 더해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고 노후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시는 곳도 당장은 전세였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겠다 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실 거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차마 남편에게 대놓고 묻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솔직히 뭐 하나 받지도 못하겠구나 싶대요. 반면에 저희 친정은 그래도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두 분 사시는 아파트에 서울에 세주고 있는 아파트 하나 그리고 월세 나오는 상가 2개가 있으셨지요. 노후 준비도 두 분 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셔서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 따로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이더니 4천이라며 웅얼거리더라고요. 황당했지요. 공직을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 5년 차였는데 겨우 4천이라니. 물론 4천이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도 못 모았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 벌어서 다 뭐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뭐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동생도 챙겨주고 그랬지 하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솔직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도통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과는 반대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한쪽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한쪽은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으니 그래서 결국 제가 남편더러 아직 결혼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미루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헤어지자고 하려고 했는데 차마 그 말은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못하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돈은 금방 모을 수 있을 거라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도 줄일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애걸복걸하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님께 교제 중인 상대가 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며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선 모든 게 괜찮은 사람인데 돈만 문제인 거라면 그건 당신들이 도와주겠다 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다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친정부모님께 죄송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부부의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모아둔 돈 4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게 전부였고 그 돈으로 혼수와 신혼여행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고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부모님 카드를 쓰고 용돈도 받고 게다가 친정에 얹혀 살았으니 솔직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친정부모님께 1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요. 제가 받아 쓴 게 더 많으니 용돈이라고 칭하긴 남사스럽고 그냥 생활비를 보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그간 그 돈을 거의 손 떼지 않으시고 따로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만치 7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긁어 모으니 1억 3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저는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이 시댁에 얼마나 해드리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선 저도 모든 걸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억 3천이란 목돈이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설마 다른 사람이 김칫국을 마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과 제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그다지 저를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고 저도 애교가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과 제가 한번 크게 부딪히면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신우의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저와는 동갑인 신우가 있었는데 솔직히 대화만 나눠보면 동갑이란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철이 하나도 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한다면서 툭하면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하는 성격이었는데 덕분에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뭐든지 도전해보는 게 좋은 거라면서 없는 살림에도 그런 신우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으시대요. 하지만 그거야 뭐 시부모님이 부모로서 당신 자식한테 투자를 하신다는데 제3자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저건 아니다 싶어도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난데없이 양초 사업을 하겠다며 시부모님께 5천을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께 5천이란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는 시댁에 내려갈 때까지도 솔직히 신우가 사업이니 뭐니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남편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은 이미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며 저를 시댁에 데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시겠다며 저더러 5천만 원만 일단 좀 빌려 쓰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냐고 발뺌을 해봤는데 남편이 옆에서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 하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그깟 5천만 원 없어도 그만이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그 돈을 갚으실 능력이 되셨거나 하다못해 신우가 하겠다는 사업이 정말 비전이 보였다거나 뭐가 됐든 조건 하나만 맞아 떨어졌어도 제가 최소한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제가 못 빌려드린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 옆에 뚱하니 앉아있던 신우가 왜 못 빌려주냐면서 자기 못 믿냐고 징징거리대요. 그리고 그런 신우에게 차마 내가 너 뭘 보고 믿겠냐 소리는 못하고 원래 가족 간에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하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근데 우리 당장 그 돈 어디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부터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제가 여윳돈이 있다는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애시당초 이런 불편한 자리가 생길 이유도 없었는데 가만히나 있지 왜 저딴 소리를 하나 싶어서 제가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하다면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싫은 거냐며 섭섭하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께 가타부타 설명해봤자 어쨌든 결국에 빌려주지 않는 이상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될 게 뻔했으니 그냥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만 했지요. 그리고 결국 신우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냉정하게 딱 잘라 거절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요새는 판매하는 사업 같은 건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럴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몇 번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저더러 그렇게 잘 알면 그쪽이나 그렇게 해서 돈 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도 시쳇말로 빈정이 확상했습니다. 저는 지한테 매번 아가씨 아가씨하고 불러주는데 지는 언니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제 이름에 심한 붙여 부르기가 일수더니 급기야는 그쪽이라니. 그래서 저도 그때부턴 신우한테 관심 딱 끊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진 걸 어머님은 전부 다 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눈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시당초 며느리 돈을 가져다 딸 사업 자금으로 쓰시려고 한 어머님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일로 서로 간의 감정은 크게 상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 지난달이었네요. 웬일로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 제가 지한테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왜 피하나 싶대요. 그래서 받았더니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지냈냐입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는 신우가 다른데 전화할 걸 저한테 잘못한 줄 알았어요. 신우는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다느니 사람들이 어쩐다느니 시덥잖은 소리를 늘어놓더니 조만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또 뭐 부탁할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건 간에 도와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러자고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나 신우하고 관계가 나아지면 남편이 좋아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신우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한다며 자기가 이번에 응모를 할 거니까 자기를 1등으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1등이 되면 상금이 1,000만 원인데 그걸로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나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무슨 수로 아가씨를 1등으로 뽑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미리 말을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심하고 기도 안 차서 제가 괜히 나온 것 같다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남편이 신우랑 통화를 한 건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한숨만 푹 내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니 나한테 따지지도 못하는 거겠지 싶대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저를 보기가 얼마나 창피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얘기 좀 하자더니 번번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입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도 자기 여동생이 저만큼 똑부러지지 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번 무시하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며 제가 너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신우의 문제지 남편의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저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의욕이 꺾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듣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참에 그간의 일을 사과하는 의미로 유럽 여행을 제가 보내주면 어떻겠냐입니다. 14박 15일 정도로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대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 말을 시발점으로 남편과는 전에 없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신우를 무시한 게 문제라며 그걸 먼저 사과해야 한다우겼고 저는 무시한 적도 없지만 이제 정말 무시해야겠다고 아주 네 동생이나 너나 수준도 안 맞고 뻔뻔해서 상종도 못하겠다 받아쳤어요. 그리고 싸움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 용돈까지 줄여서 드리고 있다며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서 저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지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가 벌어온 돈은 전부 네가 다 쓴다고. 네 기름값이며 보험료며 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다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줄 아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집도 따지고 보면 네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나랑 결혼했단 이유로 공짜로 지내고 있지 않냐 소리까지 해버렸네요.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없었는지 저더러 네 능력으로 산 집도 아니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부모 둔 것도 내 능력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못 참겠다며 자기가 나가겠답니다. 대신 저더러 침대는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 쓰지 말라길래 내일이라도 바로 용달차 불러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 걱정을 말라 했네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갔고 저는 그런 남편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용달차 불러서 침대며 식탁이며 남편 돈으로 산 것들은 전부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지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을 내쫓아놓고는 이런 짓까지 하느냐며 이걸 지금 어디다 두라는 거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머님 하드라고 상의하시라고 그 사람이 자기 거라길래 돌려준 거라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독종이라면서 살다 저처럼 독한 엑스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도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이라고 받아쳐버렸네요. 솔직히 이미 이혼까지 생각하던 마당이었으니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바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남편하고 협의 이혼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아파트 절반이 직권의 재산 형성이 어떻고 저떻고 헛소리를 남발하길래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기가 수임료 받기가 민망할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조금씩 똥줄이 타는지 정말 이혼해야겠냐며 저를 자꾸 찔러봐요. 그것도 하루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화도 내고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하고 있지요. 물론 저는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은 그저 이 지리한 과정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의 40대 워킹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번 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제 마음도 많이 식어서 이혼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남편이 싹싹 빌면서 이혼은 못한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부모님도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일단은 당분간 남편에게 기회를 줘보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일단 이혼 자체는 보류 중이기는 한데 정말이지 어쩌다 저희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온라인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서로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껴서 두세 번 데이트하고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크고 작은 다툼이 있기는 했어도 이렇다 할 사건 사고는 없었기에 사귄 지 3년이 넘어갔을 때는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하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사귄 지 4년이 되기 전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네요. 평소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주제만큼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바로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 보니 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돈에 관한 이야기라면 별로 흥미도 없고 속물 같다고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만나서 데이트하고 서로 선물하고 할 때는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었으니 굳이 돈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까 돈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더군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친정부모님의 직업이라던가 재산을 오픈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전업주부시긴 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고요. 두 분 다 노후 준비도 되어 계시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실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제가 버는 수입도 공개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월 600은 가능했고 잘 되는 달에는 순수익 1000도 가져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들어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저랑 자기랑 씀씀이가 비슷해서 벌이도 비슷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은 연봉이 4천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뭐랄까 저를 뜨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재정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재산이랄 것은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따로 남편에게 물려주실 만한 건 고사하고 당장 결혼할 때 얼마 도와주실 상황도 안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노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노후만큼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대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사시는 아파트도 주택연금으로 받아서 쓰실 생각이라고요.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좋은 사람이라는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반대 없이 저희는 부부의연을 맺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참고로 남편은 모아둔 돈 4천만 원과 자기가 타던 차 한 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저한테 장가왔어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7 정도 남편이 3 정도 부담했고 신혼살림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시작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에 따로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던 남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일단 저희 신혼여행지는 하와이였는데 솔직히 이것도 거의 제가 부담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비행기는 제 마일리지로 탔고 호텔도 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요. 남편이 식비라던가 그런 걸 좀 내긴 했지만 아무튼 목돈 들어가는 건 다 제가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남편이 장인 장모님 드릴 기념품만 사면 된다면서 자기 부모님 건 안 챙겨도 된다고 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드릴 선물하고 똑같이 시부모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께서 하와이는 명품이 싸다던데 왜 이런 걸 사왔냐 하시대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아들 장가도 보냈는데 용돈을 얼마나 줄라나 하셨고요. 그러니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속이 없으셔도 참으로 없으시구나 싶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남편도 저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으니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겠다 하니까 남편도 좋다고 했고요. 솔직히 친정부모님은 저한테 30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신 분들이셨고 그 이상으로 오히려 저에게 더해주실 분들이셨지만 그냥 왜인지 시부모님만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한편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봐요. 언젠가부터 하나둘씩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1, 2만 원짜리였는데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짜리까지 누가 뭘 쓰는데 좋다더라, 누가 뭘 먹으니 힘이 난다더라와 같은 말을 전하시며 당신들도 사달라는 요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안 사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사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언젠가부턴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끊어내지 못한 건 적어도 남편만큼은 미안해하고 민망해했기 때문이었네요. 하지만 결국 아버님의 퇴직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의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연락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황당함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으니 이제 아들 덕 좀 보셔야겠다면서 이제 아버님 은퇴하시면 저희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편하게 사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3달 뒤부턴 12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달라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120만 원이라니? 아무리 저나 남편이 벌이가 괜찮다고 해도 애도 있고 그렇다 보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었는데
한마디로 눈앞이 깜깜하대요. 게다가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 용돈을 뭐 한두 달 드리고 말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은 당신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겠다면서 꼭 자동이체해 놓으라고 몇 번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여 집에 온 남편에게 오후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더러 알고 있었냐니까 자기도 전혀 몰랐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시댁에 120만 원을 드리면 친정에도 120만 원을 드려야 하고 그러면 총 240만 원이다. 240만 원이면 당신 월급에서 당신 용돈 빼고 전부 다 그냥 나가는 거다. 너무 빠듯해서 그렇게는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이 맞다 하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또 짜증이 나네요. 남편이 장인 장모님은 돈도 많으신데 120만 원씩이나 드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만 드리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시댁만 챙겨드리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했어요. 시댁과 친정은 항상 똑같이 챙겨드리기로 했던 거 잊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양쪽 부모님 형편이 다른데 솔직히 어떻게 매번 똑같이 챙겨드리냐며 솔직히 자기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너무 부럽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대요. 어이가 없어서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 능력으로 다니시는 건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오냐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 적금에 보험에 빠져나갈 것도 많다고 어쩌다 한 번씩 일회성으로 용돈은 드릴 수 있어도 고정적으로 목돈을 드리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랐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몇 개는 이참에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른 척 하느냐고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결혼할 때 분명히 나라에서 연금도 나오고 주택연금도 받으실 거라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지금에서야 말을 바꾸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연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입을 딱 다물고 더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어딘가 구린 데가 있구나 싶은 직감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정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미처 말을 못했거나 속인 부분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한다는 소리가 저희 결혼할 때는 분명 그런 계획이셨는데 저희 애가 어린이집에 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어디 투자를 하시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1억 받으셨답니다. 그 소리 듣는데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1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도통감이 안 와서요. 결국 몇 날 며칠 남편과 설전을 벌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단도직입적으로 120만 원을 그것도 매달 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들놈 번듯하게 키워놨을 때는 어느 부모라도 이 정도는 기대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얼마를 버는데 그 돈 100만 원도 못 준다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 월 300 좀 넘게 가져오는 게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드려야 한다고 그러니 돈 100이 아니라 한 달에 무려 240만 원씩 나가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네 부모는 돈도 많은데 돈을 왜 주려고 그러냐시대요. 어렵다는 사람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뭐하러 거기다까지 돈을 퍼주려고 하느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시부모님이라지만 그 뻔뻔함과 염치 없음에 저는 정말 학을 뗐어요. 막말로 저한테 아쉬운 모습이라도 보이시면서 어떻게 부탁이라도 하셨으면 저도 사람이니 마음을 달리 먹고 어떻게든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어머님 아버님 편에서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건 뭐 누가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합의를 봤습니다. 생활비와 아이양육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자 각출하고 나머지 수입은 알아서 따로 관리하자고요. 저더러 너무한다는 남편에게 너무한 건 내가 아니고 당신 부모님이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라 할 말이 없는지 반박은 못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대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더는 제 알바가 아니었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활비를 각출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전에는 돈 아까워 사지 못했던 브랜드 옷도 사입고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밥도 한 끼씩 살 수 있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호텔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약속 장소며 시간까지 다 정하고 예약까지 하신 뒤 저희에게 통보를 해오셨대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인당 25만원짜리 식당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황당해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저야 제 몫만 지출하면 됐지만 남편은 3명분 즉 75만원의 창가 쪽 뷰를 선점했다는 이유로 5만원이 추가된 8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어머님은 제게 그나저나 왜 이렇게 양손이 가벼워 보이냐며 두둑한 봉투로 대신 가져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남편에게 못 들으셨냐고 이제 양가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명절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뭐 챙겨온 거 없냐고 웃으며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잠깐 노려보더니 주섬주섬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전매 특허 앞에서 대놓고 봉투 열어보기를 선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이게 다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래서 얼만가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달랑 5만원짜리 2장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식당은 또 왜 이렇게 비싼 대로 했냐면서 이건 엄마 마음대로 정한 거니 엄마가 네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하이고 전에 싸울 때는 아주 어머님 아버님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길래 효자납셨다 싶더니만 돈 80만원 앞에서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어머님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어떻게 부부가 돈 관리를 따로 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더러 아주 이기적이라며 그럴 거면 결혼은 못하러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더는 참고만 있어선 안 되겠다 싶대요. 제가 어머님더러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걸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애만 아니면 어머님께 저 사람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마디 해버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정말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는 누구처럼 공수표 날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모르냐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어머님 아버님 태도를 보아하니 두 분이 달라지실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이고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나한테 득될 것도 없어 보인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설마 이혼하잔 소리냐며 그렇게는 못한대요.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는 이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을 드리던지 말던지 일절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간섭도 안 할 거고 아예 관심을 끊겠다면서 저더러 이혼만은 얘기하지 말라며 애걸복걸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전처럼 저더러 경제권을 가져가라 했지만 그것도 가져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당분간은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저와 애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려고요. 한 1년쯤 두고 보고 영 글렀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더는 기회고나 발이고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더러 괘씸하네 어쩌네 하시며 난리셨는데 그래도 그건 남편이 나서서 해결했어요. 남편이 이러다 자기 이혼당하면 어쩔 거냐며 어머님한테 아주 생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진작에 중간에서 역할 좀 똑바로 하지. 뭐 지금이라도 일단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지만 그래도 두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거진 10년간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했고 다른 집 며느리들하고 비교하셔도 어디 꿀릴 데 없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회도 없고 오히려 홀가분할 뿐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